오늘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청암동의 여름은 유난히도 습하고 무거웠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오후 5시, 동네 어귀의 낡은 구멍가게 앞. 평상에는 팔순을 바라보는 김노인 부부가 나란히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8살. 소녀 연희가 붉은 보도블록 위에 분필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을 그리고 있었다. 연희는 평소 말수가 적고 눈동자가 유난히 깊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묘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김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고 평소처럼 산책길에 나서려던 찰나였다. 무심하게 바닥에 선을 긋던 연희가 고개를 들어 노부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이의 입술은 미동도 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그 서늘한 목소리는 노부부의 귓가를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오늘 그 붉은 보도블록 끝에 길은 닫혀 있어요. 김 노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으나 연희의 눈동자에 서린 기이한 확신 앞에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노부부는 왠지 모를 소름에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마을을 뒤흔든 굉음과 함께 수령 100년이 넘은 가로수가 노부부가 걸었어야 할 산책로를 덮쳤다. 쓰러진 나무는 붉은 보도블록을 처참하게 지시기고 있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청암동 골목골목을 타고 흘러갔다. 사람들은 연희가 나무의 속삭임을 들었다느니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느니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연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서진 보도블록 옆에 서서 쓰러진 나무의 밑동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 이후 연희의 가게 앞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동네 어르신들이 주머니에 사탕이며 과자를 가득 담은 채 연희의 눈에 들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짐짓 아이를 사랑하는 척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늘진 눈가에는 저마다의 탐욕과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50년 넘게 비밀을 간직해온 정 여사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남은 수명을 물으려 했다. 하지만 연희는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싸늘한 어조로 응답했다. 할머니 등 뒤에 있는 할아버지는 왜 매일 울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정 여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수십 년 전 남편의 병수발이 지겨워 약통을 멀리 치워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희는 묻지 않은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노인들의 견고한 가면을 하나둘씩 부수어 나갔다. 마을 노인들에게 연희는 더 이상 귀여운 이웃집 아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자 도망칠 수 없는 심판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래를 알고 싶어 모여든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을 마주하며 비틀거렸다. 마을의 최고 자산가이자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박 영감은 최근 시작된 치매 증세로 인해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금괴 수십 개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으나 기억의 파편들이 흩어지면서 그 위치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연희에게 다가가 거액의 장학금을 약속하며 금괴의 행방을 물었다. 연희는 박 영감의 주름진 손바닥을 한참 동안 관찰하더니 아주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뒤에 있어요. 박 영감은 집으로 달려가 거실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를 뜯어내고 벽을 허물었으나 그곳엔 먼지만 가득했다. 절망하던 그는 문득 서재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오래전 의절하고 집을 나간 아들의 낡은 앨범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돌잔치 사진을 넘기자 그 뒤편에 숨겨진 낡은 지도와 열쇠가 나타났다. 하지만 박 영감이 발견한 것은 금괴가 아니었다. 아들이 남긴 절절한 편지와 자신을 향한 원망 섞인 그리움이었다. 금괴는 이미 오래전 아들이 가출할 때 챙겨 나갔으며 대신 그 자리에 아들의 눈물이 담긴 기록들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박 영감은 금괴보다 소중한 자식의 마음을 돈과 바꾼 자신의 지난 날을 통곡하며 후회했다.
청암동 재개발 사업의 실권자이자 탐욕의 화신인 최 회장은 연희를 단순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연희의 예지력을 이용해 재개발 부지 중 어디가 가장 높은 보상을 받을지, 어떤 정치인에게 줄을 대야 할지를 알고자 했다. 최 회장은 압력을 가해 연희를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 가두고 사내 진미를 대접하며 입을 열 것을 강요했다. 그는 어린아이 하나쯤은 자신의 권력 아래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연희는 화려한 탁자 앞에 앉아 최 회장을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곧 눈이 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보석을 쌓아두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힐 거예요. 최 회장은 격분하며 아이를 지하실에 가두었지만 그날 밤부터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다. 눈앞에 화려한 도명과 금전 등록기 숫자들이 보일 때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고 오직 자신이 짓밟고 일어섰던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들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탐욕이라는 안대는 이미 그의 영혼을 덮고 있었고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참혹한 고립의 어둠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욕망이 연희에게 쏟아질수록 아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타인의 운명을 미리 본다는 것은 그 운명이 겪어야 할 무게를 미리 나누어 짊어지는 일이었다. 연희는 밤마다 노인들의 통곡과 후회의 비명을 꿈속에서 들으며 고열에 시달렸다. 처음 연희의 도움을 받았던 김 노부부는 죄책감에 아이의 방을 지켰다. 연희의 손등은 보이지 않는 짐에 짓눌린 듯 푸른 멍이 가득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그들에게 아이의 고통은 자신의 미래를 아는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었다. 연희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왜 다들 오지 않은 시간을 사려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버리나요? 아이의 눈물은 청암동 골목바닥에 스며들어 얼어붙었다. 타인의 생을 훔쳐보는 행위가 불러온 비극은 정작 예언자가 아닌 그 예언을 탐닉한 이들의 양심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재개발 보상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정, 마을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단체 온천 관광을 계획했다. 마을 어귀에 대형 관광버스가 도착하고 흥겨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창백해진 연희가 광장 중앙으로 뛰어나왔다. 아이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제발 그 버스를 타지 마세요. 오늘은 아무도 마을을 떠나면 안 돼요. 노인들은 연희의 예언이 이번에도 사고를 막아줄 것이라 믿고 겁에 질려 버스에서 내렸다. 하지만 버스는 아무런 사고 없이 유유히 마을을 떠났다. 노인들이 연희를 원망하며 흩어지려던 찰나 마을 반대편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포클레인을 앞세운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쳤다. 마을 사람들이 관광을 떠난 틈을 타 강제 철거를 감행하려던 최 회장의 계략이었다. 버스를 타지 않고 마을에 남게 된 수십 명의 노인들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용역들을 막아섰다. 연희의 경고는 교통사고를 막은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을 뻔한 마을의 운명을 지켜낸 것이었다.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노인들은 온몸으로 체감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철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최 회장은 최후의 발악으로 연희를 찾아와 멱살을 잡았다. 내 미래가 실명이라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연희는 평온한 눈으로 최 회장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눈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동생들을 돌보며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소년이었던 최 회장은 맑은 눈으로 현재의 괴물이 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가 말한 실명이란 육체적인 시력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보지 못하게 된 영혼의 문맹을 의미했다. 최 회장은 거울 속 소년의 눈망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금전의 탑이 사실은 자신의 눈을 가리던 거대한 장벽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오열하며 주저앉았다.
진정한 통찰은 타인의 미래를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초심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뒤늦게 배운 것이었다. 재개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청암동에는 다시 예전의 고요한 공기가 찾아왔다. 연희는 더 이상 기이한 예언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평범한 8살 소녀로 돌아가 동네 아이들과 고무줄놀이를 하고 구멍가게 앞에서 달콤한 사탕을 빨며 웃었다. 사람들은 연희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일의 불안을 알기 위해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픈 이웃의 약봉지를 챙기며 지나간 과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마을 전체가 서로의 앞날을 지켜주는 거대한 예언자 집단이 된 셈이었다. 연희는 노부부의 손을 잡고 붉은 보도블록 위를 평화롭게 걸었다. 이제 그 길 끝에는 쓰러질 나무 대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심은 어린 묘목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미래는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맺은 다정한 관계와 올바른 선택을 통해 조금씩 지어지는 성벽이라는 것을 청암동 사람들은 연희의 깊은 눈동자를 통해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